얼반 리제너레이션 2부.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노자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1부에서 하노버의 도시계획과 사용하지 않는 빈 교외의 재개발 해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만드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버려진 섬, 나오시마, 부활 활동과 도쿄주 도심지에 이제 커뮤니티 만들기 위해서 코뮤네 세컨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례로 경의선 숲길이랑 이제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건축가로서 건축의 범위, 역할은 무엇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봤던 게 저번 리제너레이션 1부에서의 이야기였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를 해서 저번 시간보다는 좀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에너지나 좀 기술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많이 이야기 나온 뉴스가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 뭐 가솔린이나 뭐 디젤 관련된 자동차들을 뭐 전기차, 대표적으로는 테슬라라든지 현대에서도 요즘에 아이코닉 아니면 뭐 GV60 이런 자동차가 나오면서 저도 이번에 한국 다녀오니까 정말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도로에 나와 있는 음, 자동차들이 가솔린 디젤 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지원금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주차할 때 50%라든지 아니면은 그 톨게이트 비용의 반값 경차처럼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이 자동차 사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탄소 중립,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네트 제로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움직임이 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국 플러스 개발도시 국가에서 모두 참여해서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파리 협정 이후로 앞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목표를 하면서 탄소 배출에 억제하는 노력을 전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궁극적 이유는 온난화인데 이제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폭염이나 폭설, 태풍 등등 이상 기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뭐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제조업 중심의 여러 나라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게 이 탄소의 심각한 배출 그런 상황이죠, 지금이. 이 저탄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본 방향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화석연료를 전기수소로 바꾼다. 내연기관을 뭐 친환경차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환경차로 바꾼다. 아니면 건물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뭐 전기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별 전략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 부분과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는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 체제를 전환시킨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단열과 기밀 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을 사용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건물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은 재료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단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뭐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차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세 가지로 그냥 키워드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보호. 그러니까 외부의 찬기로부터 내부 출입을 차단시킨다. 그러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잘 보존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일단 열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열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두 번째는 이제 유지. 어떻게 이걸 킵을 할 것인가. 그러면 킵을 하기 위해서 그 외부의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를 구분해주는 벽이라든지 어떻게 재료를 저런 단열을 되게 잘 할 수 있는 재료를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환이라는 단어를 뽑았는데 이제 도시가스라든지 방금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였잖아요. 태양열 에너지를 했을 때 그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그 설치비가 너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행위였는데 앞으로는 그 단가라든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인지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에 막 풍력 발전도 많이 발전돼서 풍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풍차라고 해야 되나? 그 날개가 없이 바람의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요즘에 개발이 많이 됐고 풍력 발전소를 땅에다가 많이 안 하고 오히려 바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다가 많이 설치를 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안점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내가 갖고 온 사례들은 일단 일본과 좀 연관에 있는 사례들을 갖고 왔어. 다 일본에 있는 사례들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사례로는 타이완에 있는 건데 타이완의 그 솔라 파워 스타디움이라고 도요이토가 지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카오시웅 내셔널 스타디움이라고 해. 13년 전에 완공을 한 거고 2009년에 완공을 해서 더 월드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낸 스타디움이라고 해. 그래서 난 여기서 더 월드 게임이 도대체 뭔가 엄청 찾아봤잖아. 난 처음에 이게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 싶어가지고 그건가 했는데 또 다르더라고. 뭐예요? 더 월드 게임의 경우에는 그 이제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의 경우에는 그 올림픽 연맹에 참가가 돼 있는 국가들만 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채택된 종목들이 있는데 네. 뭐든지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올림픽에 채택돼 있지 않은 종목들을 세계적으로 겨루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뭐든지 항상.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 스포츠 연맹,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과 올림픽에 채택되지 않은 종목들을 위해서 올림픽과는 별개로 스포츠 경기를 만든 거야, 이벤트를. 그게 더 월드 곁다리. 게임이고, 이것도 4년마다 한 예. 번씩 해. 너 점점 빨개지고 있어. 어, 오빠 얼굴 너무 웃겨요. 와인색이 그래서, 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이 더 월드 게임 2009년에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메인 경기장이었고, 이곳의 경우에는 5만 5천 명이 수용이 된대. 그래서 상암동이 6만 6천 명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오. 상암동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 그래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암동이 있으니까 그거랑 좀 비교를 하면 상암동이 건설비가 한 2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1,500억. 그러니까 상암동이 2002년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그것도 돈 꽤 많이 쓴 거야. 그래서 이 겉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인데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이런 식이야. 그래서 보면은 그 프레임으로 이 유선형의 커브로 된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 위에는 그래서 좀 재밌는 모양이야. 그냥 단순히 그 동그란 원형의 경기장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물음표형의 모양으로 여기서부터 캐노피가 시작이 돼. 그래서 이 전체 루프의 면적은 14,000회배 정도? 여기에 사용된 패널의 수는 한 8,000장? 8,844개의 패널이 여기 사용됐대.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1.14 기가와트시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감이 안 오잖아. 근데 네. 한국이 전력량을 보니까 한국인이 1인당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 9,800kWh라고 해. 근데 한국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 전력량 2위이래. 한국이 정말 전력량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음. 전력을 생산하는 게 1년 동안 한 가구 수 인구로 보면 한 14만 명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꽤 정도인 것 같아. 그래도 많이 네, 단일 커버하네요. 건물에서 그렇게 나오면. 도시에 어떻게 보면 전력 탱크, 전기 탱크 같은 스타디움이 하나 그러게요. 만들어진 상태야.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아. 지금까지 봐왔던 경기장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달라서 좀 도요이토가 이때 되게 괜찮은 시도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거의 휴게소에 일반적으로 아, 주차장이 돼 있는데 거기다 캐노피를 설치해서 그 캐노피 위에다가 태양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많이 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약간 그런 캐노피식으로 해서 솔라 패널을 달고 그 아래에는 햇빛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작물들을 밭에서 가꾸는 식으로 그 약간 농경지, 아, 시골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곳은 도쿄 공대에 있는 연구실 건물이야. 이것도 전체를 태양 패널로 다 둘렀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철이 지나가고 이 도쿄 공대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카이스트 같은 일본에서 도쿄대 다음으로 공대에서는 제일 잘하는 곳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건축가라고 그 교수라고 하면은 그 요시하라 스카모토 선생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를 것 같고 아틀리에 바우아우가 이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 지금 도쿄 공대의 그린 빌딩 1호관 이 요시하라 스카모토의 연구실이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삼각형 건물이 조금 다른 모양이고 역 근처에 붙어 있는 건물이야. 사실 연구실 센터다 보니까 뭐 주변에 뭐 응. 전망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 패널로 다 둘렀어.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12년 4월에 이제 오픈한 곳으로 기존 일반 건물에 비해서 CO2를 거의 한 60% 정도 감축시켰다고 이야기를 해. 전체 면적으로는 한 만 회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9,500 회배되는데 지하 2층에서 7층까지 건물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60억 정도의 공사비가 나왔다고 해. 여기에 이제 붙여진 패널의 수는 한 4,500장 정도라고 이야기해서 아까 스타디움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가 붙어졌는데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다 이 태양 그 솔라 패널에서 나오는 전력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 건물에서 연구실이 되게 많이 배치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실험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냥 커튼홀이야. 안에 이제 골 쪽은 철골로 돼 있고 여기다가 커튼홀 달고 겉에는 태양의 뭐라 해야 되지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움직여. 그래서 이 베레이션으로 약간 인면의 변화도 좀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토요타의 우픈시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뭐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보다 미래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튜브로 발표한 게 있어. 이 토요타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BIG가 설계를 맡았고 이곳은 시즈오카 약간 도쿄에서 왼쪽에 있는 곳으로 히가시 후지라는 공장이 있대 도요타에 그 공장 부지를 이제 새로운 도시 미래 도시로 시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계획안을 낸 거고 한번 지금 간단하게 유튜브로 보도록 할게. 너무 조용히 봤는데. 음악 안 나왔어? 아 음악이 나만 나오나 봐. 음, 그렇구나. 후지산도 보이는 곳이고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 좀 간단히 보니까 그 우븐시티라고 해서 지금 여기 막 로고 있었잖아요. 이런 마크. 그러니까 뭔가 엉켜 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나 봐. 크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AI로 뭐 도시가 움직이는 것과 이 여기서 되게 강조하는 게 이팔레트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고속 차량에 전념하는 도로로서 이팔레트와 같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팔레트를 만들겠다 해서 이팔레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푸드트럭 것 같아.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조그만 자동차 이 친구 오른쪽 무인 자율주행인 거야.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집어넣겠다 이거 같아. 책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게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배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실내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뭐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의 삶에 어떻게 좀 자율주행과 로봇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범 도시를 좀 만들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도요타 직원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여기에 거주를 시켜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 시공이 착공된 상태인 프로젝트야.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면서 소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 에너지가 무분별하게 뭐 아까 이야기했던 CO2도 뭐 발생이 하고 우리가 절약하지 못하는 응.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AI라든지 로봇들이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오염되는 물질들의 방출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미래 도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이번에 좀 갖고 와봤어. BIG가 10년 전에 뜨기 시작할 때부터 뭐 프로젝트를 여기서 한 게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중동에서도 맞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어, 여기저기 했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실현된 건 없지. 아마 이번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실현된 거. 옛날에 나도 본 게 무슨 트랙 같은 도시 있었어. 그래서 막 트랙 막 돌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BIG에서 한 거. 그 건축 스케일을 넘어서 도시계획 스케일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기획한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실행된 만약에 진짜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BIG 크게 한번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겠 크게 뜰 수도 있겠는데 프리츠커 받을 수. 매너자는 어땠어? 저 되게 신선했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구나. BIG. 음, 저 마지막 프로젝트가. 저 궁금해요. 이렇게 다 실현되고 나면 진짜는 어떨지. 사실 좀 아까 동영상 보는데 좀 많이 애니메이션 같고 좀 맞아. 많이 비현실적이긴 했는데 그래서 좀 현실화가 되면 어떤 모습일지 전 좀 되게 궁금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앞으로 10년 뒤가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아. 진짜 그런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도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 AI가 너무 그렇죠. 무서운 기술이기 때문에 또 그거가 그것도 좀 그렇고. 기대됩니다. 네. 아마 이 도요타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뭐 세종시라든지 인천 송도 그쪽에도 이런 거 슬슬 하고 아,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